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국민의 99%는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고 70%는 자연 감염으로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서 나타난 항체 양성률 98.6%는 1차 조사의 97.6%와 근소한 차이였지만 자연 감염으로 인한 항체 양성률 70%는 1차 때 57.2%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번 설 연휴도 거리두기 없는 명절로 요양시설 접촉 면회가 허용되고 영화관과 공연장 이용은 물론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 섭취도 가능합니다. 또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가 정상 운영되고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누구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연속적인 보복 조치를 내놓은 반면 미국에는 항공편을 늘리기 위한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이중적 태도에 비판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타이완 TSMC가 일본의 두 번째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두 번째 공장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과 일본, 타이완의 반도체 동맹이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전국 곳곳에 겨울호우가 내리는 가운데 극심한 가뭄을 겪던 남부지방엔 이번 비가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비는 밤에 잠깐 그치겠지만 내일부터 다시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오겠고 강원 산간 일부 지역엔 월요일까지 70cm의 폭설이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민의 98%는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고 70%는 자연 감염으로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역학회와 함께 진행한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2차 조사 결과 자연 감염과 백신 접종을 통한 항체 양성률이 98.6%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차 조사의 97.6%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연 감염으로 인한 항체 양성률은 70%로 1차 조사의 57.2%보다 12.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의 확진자 누적 발생률이 51.5%인 점을 고려하면 18.5%가량은 검사로 찾지 못한 미확진 감염자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새해 들어 독감 의심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가 52.5명으로 직전 주보다 13.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한 번도 줄지 않았습니다. 유행세는 꺾였지만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도 여전히 이번 겨울 유행 기준인 4.9명보다 11배가량 높습니다. 특히 7에서 12세가 외래 환자 1000명당 138.7명, 13세에서 18세가 99.2명으로 유행이 심한 편입니다. 질병청은 전국 2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를 의심 환자로 분류합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요양시설의 접촉 대면 면회가 허용되고 고속도로 휴게소 6곳에서 무료 PCR 검사가 시행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접촉 대면 면회는 물론 영화관과 공연장 이용,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 섭취도 허용됩니다. 또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안성과 이천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도 정상 운영됩니다. 12일 중국에서 온 단기체류 입국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이 12.7%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하루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 229명을 PCR 검사한 결과 12.7%인 2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양성률인 13.2%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PCR 검사가 의무화된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단기 체류 외국인 누적 양성률은 16.6%입니다. 한편 13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 137명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는 84명으로 61.3%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표적 삼아 이틀 연속 보복 조치를 내놓은 중국이 반대로 미국에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차별적 방역 조치에 맞대응한다면서 차별적 보복 조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발 신종변이 출현 우려를 제기하며 입국 문턱을 올린 대표 주자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The pre-departure testing requirements that we've put in place are a result not only of the prevalence of COVID within the PRC, but also the lack of 중국도 지지 않고 XBB 변이의 진원지로 미국을 지목하며 역공세를 폈습니다. 如果美方当初没有政治化操弄疫情，无论是美国国内还是世界范围内的疫情形势，恐怕都不会发展成今天这样。 그런데 중국은 제일 먼저 한국에 화풀이하면서 정작 미국엔 항공편 정상화를 위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미국과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증편 논의까지 중단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 단기사증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이런 맞대응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일본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상응 조치의 기준이 뭘까 아리송해졌습니다. 일본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지 않았고 오히려 작년 10월 모두 풀었기 때문입니다. 中国が新型コロナ対策とは別の理由で査証発給の制限を一方的に行ったことは極めて遺憾であり 이를 두고 한미일 갈라치기 외교다, 강자에 약한 전형적 특성을 보였다는 등의 뒷말이 무성합니다. 결국 차별적 입국 제한에 맞서 차별적 보복 조치에 나섰다는 얘기인데 유엔은 방역을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는 중국의 말을 고스란히 되돌려줬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은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밤까지 겨울호우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그동안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던 남부지방 해갈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영상 10도를 넘는 이상 기온과 비 때문에 얼음 축제를 준비하던 지역에는 타격이 컸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예보돼 있는데 특히 내일부터 모레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고 7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미국의 석유화학 기업 엑손모빌이 1970년대부터 이미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놀랄 만큼 정확하게 예측했지만 이를 감추고 부정해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와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연구진은 13일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엑손과 엑손모빌의 연구원들이 1977년부터 작성한 논문은 대부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에 따른 지구기온의 변화를 예상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화석 연료 연소에 인해서 지구기온이 10년에 평균적으로 섭씨 0.2도씩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엑손모빌의 연구원들이 이 내용을 회사 임원에게 보고서를 공유했지만 임원들이 수익성 악화와 규제 강화를 우려해 이를 숨겼으며 오히려 지구온난화가 과학적인 신빙성이 없으며 이산화탄소로 지구기온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죠. CES의 소식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CES는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데 이 올해는 현지 시각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열렸고요. 관람객 10만 명 이상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올해 CES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등이 가져올 우리 미래의 삶을 엿볼 수가 있었고요. 이 전기차 기술도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네. 자, CES에서는 매년 새로운 기술들이 공개돼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데 올해는 어떤 기술들이 주목받았나요?
네, 먼저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사람이 행동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로봇팔이 등장했습니다. 사람 손가락과 손목, 팔목에 부착된 센서로 이 로봇이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마치 아바타처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 밖에도 스스로 문을 열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건물 구석구석까지 말끔하게 청소할 수 있는, 소독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전시가 됐고요. 또 사람의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고서 음성을 입혀서 단 10분 만에 가상인간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이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개발을 한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인형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예. 요즘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데요. 올해 CES에서 모빌리티 기술도 주목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기차는 친환경적이기는 하지만 이 긴 충전 시간 때문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 한국의 기업이 15분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를 달릴 수 있는 충전 기술을 선보여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인간과 대화를 나누면서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알아서 맞춰주는 휴머노이드 차도 등장을 했고요. 네. 또 좌석마다 스크린이 달려 있어서 이른바 달리는 게임기라고 불리는 소니와 혼다 합작의 첫 전기차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전기차를 비롯해서 미래차 보급에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애플이 내년부터 디스플레이를 자체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년 말까지 고사양 애플워치의 디스플레이를 기존 OLED에서 자체 개발 마이크로 LED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아이폰과 같은 다른 기기에도 자체 개발 디스플레이를 도입한다는 목표입니다. 이 애플워치 디스플레이의 주요 공급사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거든요. 때문에 한국 기업에 특히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 LG 디스플레이의 매출 36%가 애플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는 매출의 6.6%가 애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애플 내부에서는 이 디스플레이 자체 조달 계획이 내년에서 2025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애플이 디자인과 공정을 자체 개발한다고 해도 실제 대량 생산은 외부 업체에 맡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애플이 디스플레이는 물론 앞으로 모든 부품을 자체 조달하겠다고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애플은 앞서서 맥북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도 인텔 제품에서 자체 개발 부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또 오는 2025년에는 브로드컴에서 공급받는 무선 통신칩도 자체 개발 칩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기존의 퀄컴에서 공급을 받았던 5G 이동통신 모뎀칩을 스스로 만들 계획이라고 했고요. 또 이를 위해서 2019년에 인텔의 모뎀칩 사업부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이 브로드컴에서 주로 공급받는 블루투스 칩도 애플 스스로 만들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애플의 이 같은 행보는 맞춤형 부품을 자체 개발해서 완제품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건데요. 이 밖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부품 공급난을 경험을 하면서 미국과 멀지 않은 지역에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소식은 3위인데 소행성과 관련된 뉴스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인류 최초로 소행성에 우주선을 충돌시켜서 이 소행성의 이동 경로를 바꾸는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었는데요. 네. 이 올해에도 소행성과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사가 오는 10월에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지름 226km의 커다란 소행성 푸시케의 우주선을 보낼 계획인데요. 이 푸시케 탐사선은 2029년에 소행성 궤도에 진입을 해서 21개월 동안 주변을 돌면서 행성 탄생의 비밀을 풀 예정입니다. 예. 푸시케는 일반 소행성과는 다르게 이 철과 니켈, 금 등 유용한 광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보물섬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때문에 어떤 새로운 과학 사실이 밝혀질지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네. 네, 인류 최초의 금속 소행성 탐사인데 정말 기대가 큽니다. 이 밖에 또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지난 2016년에 소행성 벤으로 떠났었던 나사의 탐사선이죠. 이 오시리스 렉스가 오는 9월에 벤우의 표본을 가지고 지구로 돌아옵니다. 네. 이 오시리스 렉스는 2016년 9월에 지구를 떠났는데 2018년
23억 킬로미터 떨어진 베누에 도착을 했고요. 이 소행성의 표본을 채취해서 2021년에 지구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오는 9월에 오시리스 렉스는 소행성 표본이 담긴 캡슐만 분리해서 지구로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이 표본은 미국의 유타주의 사막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시리스 렉스는 이후에도 오는 2029년에 지구에 근접할 예정인 이 소행성 아포피스를 탐사하는 데 투입될 계획입니다. 네. 자, 소행성에서 표본을 떼다가 지구까지 다시 가져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지난 8일에 휴대전화로 재난 안전 문자 받으셨나요? 보고 네.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미국 인공위성의 잔해물이 한반도 인근에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난 1984년에 발사가 됐고 또 2005년에 현역에서 은퇴를 한 뒤에 지구 궤도에 머무르던 미국 인공위성이 중력에 이끌려서 추락을 하게 됐는데 이 추락 예측 지점에 한국 영토가 포함이 돼 있었던 겁니다. 네. 정부는 추락 예측 시간인 당일 오전 7시쯤에 경계 경보를 발령을 했고요. 또 추락 예상 시간인 낮 12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비상안전상황실에서 긴급 상황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제주공항의 항공기 20편 넘게 이착륙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날이 기억이 나는데 12시쯤 혹시 떨어지진 않을까 이렇게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 위성 잔해물이 오후 1시 4분쯤에 미국의 알래스카 서남쪽 베링해 부근에 추락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네. 이 과기정통부는 실제 추락한 지점이 한국천문연구원의 예측한 경로상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잔해물이 한반도 상공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국내에서 특별한 피해 상황은 접수되지가 않았는데요. 전국 곳곳의 상공에서 미확인 물체가 보인다는 제보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이 한국천문연구원은 해당 물체가 인공위성은 아니라면서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갈 때 생기는 가늘고 긴 꼬리 모양의 구름인 비행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정말 아찔한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해서 대책도 잘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위 소식만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5일에 발사된 한국 최초의 달궤도선 다누리의 반가운 성과가 가장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네. 다누리가 지난 12일에 달의 영구 음영 지역을 촬영해서 보내왔습니다. 영구 음영 지역은 영구적으로 태양빛이 들지 않아서 우리가 쉽게 촬영을 하거나 관측을 할 수가 없는 달의 지형입니다. 대부분 달의 극지방에 있는 분화구 내부 구조물에 해당하는데요. 과학계에서는 여기에 얼음 상태의 물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다누리가 달 궤도에 잘 정착하면서 다누리에 실린 이 나사의 섀도우캠이 달 남극에 있는 너비 약 20km의 셰클턴 분화구 내부의 영구 음영 지역을 촬영하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네. 사진을 보면은 가파르게 경사진 분화구에서 지름 5m의 바위가 굴러떨어진 경로가 보일 정도로 자세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계속 나갔지만 정말 선명하게 고화질로 찍혀서 전송이 됐더라고요. 이번 성과는 앞으로 어떻게 쓰일까요? 네, 나사는 이 섀도우캠의 촬영 자료를 이용을 해서 오는 2025년에 예정된 아르테미스의 유인 달 착륙에 적합한 후보지를 탐색할 계획입니다. 예. 이 우리나라도 2032년에 이 달에 착륙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 자료는 미래 한국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 섀도우캠은 물을 찾기 위해서 특화된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어질 달 상주 기지에 필요한 물을 찾아내는 임무도 앞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예, 올해도 과학계가 아주 바쁠 것 같은데 특히 우주 관련 소식이 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잘 전해주시고요. 자, 사이언스 핫5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가 탄소 배출 없는 이른바 그린 수소 사회를 만드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화석 연료를 산업 분야와 일상에서 퇴출하고 수소 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그린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경제 생태계로 연결해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며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는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드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우선 산업 현장과 일상 등 각 분야에서 쓰이는 에너지를 석유와 가스에서
수소에너지로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수소 충전소로 바꾸고 수소차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정과 농어업시설, 숙박시설 냉난방과 연료도 단계적으로 수소연료 전지 보급 등을 통해 수소에너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전력거래소는 하루 전 전력시장 대신 실시간 시장을 올해부터 제주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10% 가까이 신재생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 제주도에 먼저 전국 대비 2년 앞서서 실시간 시장을 도입해서 신재생의 변동성을 실시간 시장을 통해서 흡수할 예정입니다. 수소 생산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충의 걸림돌인 출력 제어 문제는 오는 2026년까지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확보로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그린 수소 사회로 나아가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제주도가 나선 만큼 이제는 성과를 내기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이버 간편 결제 시스템이 1시간가량 서비스 통신 장애를 겪어 이용자 수천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서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서비스 장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오류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윤혜래 기자입니다. 네이버의 간편 결제 시스템 네이버 페이입니다. 화면을 클릭하자 일시적인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안내문이 뜹니다. 수분 내로 복구될 거라는 공지와 달리 서비스 장애는 3시 반부터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이 넘는 네이버 페이의 주문과 결제가 막히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공지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일시적 장애라고 하니까 연결이 처음에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래도 돈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피싱 사이트에 속은 건 아닐지 불안해하는 소비자도 있었습니다. 주문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게 혹시 뭐 피싱 사이트에 제가 걸린 건지 그런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네이버는 데이터 서버 오류로 인해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페이 통신 장애는 이번 달만 벌써 2번째입니다. 일주일 전에도 네이버가 결제 인프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변경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같은 통신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세계 1위의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타이완 TSMC가 일본의 2번째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타이완의 반도체 밀월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세계 1위의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타이완 TSMC의 웨이저자 최고 경영자가 일본의 2번째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웨이저자 최고 경영자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TSMC는 현재 일본 구마모토 현에 일본 내 첫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 대량 생산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TSMC가 구마모토 공장 건설에 투자하는 우리 돈 11조 원 가운데 4조 5천여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내 반도체 생산 능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일본 정부의 최근 태도로 볼 때 TSMC의 2번째 공장 건설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TSMC는 지난달에는 미국의 제2공장 건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를 투자해 1공장을 건설 중인데 추가로 280억 달러를 투자해 최첨단 3나노 칩을 생산하는 제2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TSMC is investing $40 billion here in Arizona, the largest foreign investment in the history of this state. Over 10,000 construction jobs and 10,000 high-tech jobs will be created. 미국과 일본은 지난 5일 지나 르몬드 상무장관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의 회담을 열고 반도체 국산화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시 회담에는
미국의 IT 대기업인 IBM과 일본 주요 대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지난해 설립한 라피더스의 간부들도 동석했습니다.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을 분산하려는 타이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세 나라의 반도체 밀월이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오전 새해 첫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인 연 3.5%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으로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금통위는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고 앞으로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올해 경제 성장률도 최근 전망치인 1.7%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코로나19 상황과 반도체 경기 하락, 이태원 사태 등이 맞물려 지난해 4분기 음해 성장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1.7%로 봤는데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성장률이 그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수출 부진과 국제 경제 둔화 등으로 올해 상반기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평가는 대출 한도나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데도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데요.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강희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은행의 개인 신용평가 등급은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척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점수와 별도로 은행은 내부 시스템을 통해 자체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일반 금융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8월 도입된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는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입니다. 대출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대출 실행 또는 연장 시점의 신용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은행입니다. 제 신용 등급이 어떻게 평가돼 있는지 직접 들어가서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30분도 채 걸리지 않아 받은 서류에는 신용 등급은 물론 판단 정보와 반영 비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용 등급에 유리하게 반영된 항목과 불리한 요소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정정 삭제와 재산출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등급을 바로잡았다면 금리 인하도 요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제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해봤을 수 있으면 저는 당연히 해봤을 것 같아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보니 은행권에서조차 생소하다는 반응입니다. 실제 한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지난 3년간 제도를 활용한 사람이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신청 방법을 대출 상품 설명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은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나날이 치솟는 금리,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할 시점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공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농민이 늘고 있는데요.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하고 관광 자원까지 활용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를 빚고 남은 찌꺼기인 주박을 이용해서 장아찌를 만드는 곳입니다. 참외의 일종인 울외와 무 등의 주박을 섞어 발효 과정을 거치는데 짜지 않은 맛이 장점. 지난해 매출액이 4억 5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또 짠 것을 드시지 않아야 되는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아찌를 만들려고 합니다. 치즈로 떡을 만드는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최근 경향을 반영해 캠핑 중에 손쉽게 구워 먹을 수 있는 떡 등 다양한 떡 가공품을 개발해 지난해 1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역 특산물인 곶감으로 빵을 만듭니다. 곶감에 얽힌 이야기와 지역 관광 자원을 결합한 스토리북을 만들어 제품 홍보에 나섰는데 반응이 좋아 후속작을 개발 중입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유명한 과일이라든가 아니면 농작물들을 활용해서 레시피 개발도 꾸준히 할 거고 지역 관광지에도 계속해서 이제 소개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붙여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농산물 가공 제품의 개발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힘입어 참여 농가의 지난해 평균 매출액이 15% 이상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농산물 가공 제품이 더 많이 생산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가공에서부터 창업과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현장 맞춤형 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만든 농산물 가공 제품이 농가 소득을 올리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벤츠 차주 여러 명이 차체 아래쪽에 있는 부품이 갑자기 부식돼 엔진 경고등이 뜬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부품이 망가지면 달리던 차량도 갑자기 멈출 수 있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벤츠 측은 차주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인데 전문가들은 설계 자체의 결함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황모 씨의 벤츠 승용차 바닥 부분입니다. 안쪽에 장착된 부품이 까맣게 탔고 덮고 있던 가림막도 시커멓게 그을었습니다. 이 부품의 이름은 녹스 센서. 디젤 차량에서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측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황 씨는 갑자기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서비스 센터를 찾았다가 녹스 센서가 부식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센터는 차가 침수돼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황 씨는 차를 몰기 시작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차가 물에 잠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거는 운전자 과실이고 차주가 다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지 자기들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전혀 없습니다. 예. 제가 탄 이후로는 전혀 없습니다. 예. 벤츠 차주 등 47만 명이 가입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니 황 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10명이 넘습니다. 센터에서 차에 식초를 뿌렸냐는 질문을 해 황당했다는 글도 있고 무상 수리를 받을 줄 알았다가 차주 과실로 분류돼 꼼짝없이 부품 교체비 200만 원을 내게 생겼다는 하소연도 있습니다. 문제는 녹스 센서의 이상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센서가 망가지면 공해 물질이 다량 뿜어져 나오고 그 결과 달리던 차량의 엔진이 이상을 감지하며 멈춰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사인 벤츠 측은 어느 회사 차량에서든 운전자의 주행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겹치면 녹스 센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차량에 결함이 있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차량을 살펴본 전문가는 벤츠 측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녹스 센서와 에어컨 물이 빠지는 호스가 너무 가깝게 붙어 있다며 차량 설계부터 잘못됐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침투하기 편하게 너무 짧게 해가지고 물이 이제 바로 물하고 컴퓨터하고 배선하고도 만나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건 뭐 설계 결함이죠. 녹스 센서를 판매하는 업체 한 곳도 최근 2달 동안 벤츠 관련 문의만 20-30건 들어왔다며 이 문제를 벤츠의 고질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벤츠 관계자는 뒤늦게 이 문제와 관련한 리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벤츠 측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안내할 필요는 여전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Найскладніші моменти – це, звісно, втрата товаришів,
вічна пам'ять яким. З мого підрозділу також хлопців пройшли реабілітацію, і видно, що хлопці приїжджають через тиждень, повертаються в підрозділи свої вже трошки. Працюємо в таких умовах, що вредять нашому здоров'ю. Так як і сирость, так як і влага, так як ми живемо в бліндажах, треба реабілітація, також спина, ноги, нагрузка. Даний захід він допомагає військовослужбовцю хоча б на протязі тижня привести себе в порядок, хоча б виспатися в теплій кроваті, ліжці. Ось це перше. Помитися в нормальних умовах, вибрати свою одежу. Це друге. Ось пройти медичне обстеження. Це саме головне, тому що у людини під час таких бойових стресів з'являються різноманітні хвороби. 얼굴과 목을 가늘고 길게, 눈은 아몬드 형태로 그린 초상화로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화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인데요. 모딜리아니는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후에 명성이 높아진 비운의 화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20세기 초 활동한 화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사후에 더 주목받았다라고 하니까 안쓰러운 마음도 드는데요. 이 모딜리아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모딜리아니는 살아 생전에는 주목받지 못하다가 사후에 작품들이 유명해진 비운의 화가 중 한 명이죠. 이 모딜리아니는 어린 나이부터 예술에 흥미가 있었고요. 어머니는 모딜리아니의 잠재력을 일찍이 알아보기도 했는데요. 14살에 리보르노 미술학교에 입학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고요. 18살 때 피렌체 미술학교에 들어가서 조각가로 꿈꾸다가 1년 뒤에 베네치아 미술학교에서 현대미술을 공부하게 됩니다. 23세 나이로 프랑스의 독립미술가협회인 앙데팡당에 참여하기도 하는데요. 이듬해에 앙데팡당전에 6점의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 모딜리아니는 프랑스 화단에서 예술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데요. 그중에는 피카소도 있었습니다. 네, 당시 모딜리아니를 포함한 젊은 예술가들이 이 세잔의 영향을 받아서 각자 새로운 화풍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 1917년 몽파르나스의 한 카페에서 잔 에비테른이라는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같은 해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개인전을 열게 되는데요. 모딜리아니의 그림이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출동해서 전시를 중단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들어보면 이 모딜리아니의 삶이 어느 정도 좀 평탄한 삶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했다고요? 네, 이 모딜리아니와 잔 에비테른 사이에는 딸이 있었는데요. 양육이 힘들 정도로 좀 가난했다고 합니다. 네, 이 잔과 딸은 친정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딜리아니는 살아있는 동안은 가족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네, 그런데 살아생전에 주목받지 못했던 모딜리아니가 사후에 급격히 주목받게 되면서 명성과 함께 작품가 또한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는데요. 네, 어느 정도냐면 이 모딜리아니의 작품이 현재 전 세계 경매 최고 낙찰액 4위와 5위를 나란히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네. 죽기 전에 작품이 인정받는 모습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모딜리아니가 프랑스에서 참여했던 앙대팡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정확히 뭘까요? 네, 이 앙대팡당은 독립적인이라는 뜻의 프랑스어로 이 당시 프랑스 독립미술가협회를 칭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가 있었듯이 프랑스에는 정부가 주최하는 미술전람회가 있었는데요. 당시 심사가 엄격했다고 합니다. 이 앙대팡당은 이에 대항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람회고요. 무심사와 무상의 원칙입니다. 네, 즉 심사와 시상식이 없이 소정의 참여비만 있으면 작품을 누구나 낼 수 있는 대중적인 전시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 앙대팡당 전시가 기존의 미술계의 권력이나 전통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 신인상주의나 나비파 또 입체주의 등 중요한 미술사조와 미술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심사도 없고 상도 주지 않는다. 정말 열린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모딜리아니의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딜리아니의 작품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모딜리아니는 폴 세잔의 영향을 받았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세잔이 사물을 그대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묘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모딜리아니 또한 인물을 그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그렸습니다. 네, 워낙 대생 실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인물을 그릴 때는 가늘지만 힘이 느껴지는 선이 돋보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조각가인 자크 립시츠는 모딜리아니에 대해서 작업할 땐 마치 신들린 사람 같았고 대생을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았는데 이미 그린 듯이 수정하는 법도 없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또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가늘고 긴 얼굴과 사슴처럼 길고 가녀린 목, 또 아몬드 형태의 눈 모양입니다. 네, 또 어떤 인물화들은 눈동자 없이 텅 빈 눈으로 묘사된 작품들도 있는데요. 이 모딜리아니가 그린 인물화는 마치 조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조각가들과 교류하면서 영향을 받기도 했고요. 또 아프리카의 토속 미술 등에 매료돼서 이 아프리카 가면처럼 생긴 조각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아서 모딜리아니 특유의 초상화 화풍이 생겨난 겁니다. 네, 말씀을 듣고 모딜리아니 그림을 좀 보니까 정말 조각해놓은 것처럼 그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앞서 피카소를 포함한 많은 예술가들과 어울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사람만의 역량이 아니라 좀 다양한 예술가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거든요. 어떤 예술가들이 있을까요? 네, 모딜리아니의 예술 인생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루마니아 출신의 콘스탄틴 브랑쿠시라는 조각가인데요. 이 브랑쿠시는 알베르토 자코메티 또 헨리 무어 등과 함께 20세기 현대 조각의 대표적인 작가 중 한 명이죠. 이 브랑쿠시는 모딜리아니와 친분을 쌓으면서 모딜리아니에게 조각을 권하게 됩니다. 이 브랑쿠시는 추상 조각의 거장인데요. 작품들을 보면 사물의 모습을 굉장히 단순하게 형상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물의 주요한 핵심만 남겨두고 그 외의 것들을 모두 과감하게 버리는 게 특징인데요. 이 모딜리아니는 이런 브랑쿠시와 교류하면서 영향을 받아서 잠시 회화를 떠나고 조각에 몰두하게 되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모딜리아니의 건강이 발목을 잡게 됩니다. 이 조각하는 작업 과정에서 돌가루가 날리게 되는데 이 돌가루가 모딜리아니의 약했던 폐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던 겁니다. 이 모딜리아니는 결국 조각을 접게 되지만 조각하는 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가 인물화 묘사에서 나타나서 특유의 스타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림의 조각과 같은 느낌이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모딜리아니의 대표작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모딜리아니가 그린 수많은 여인 초상화 중에서 대표작은 아무래도 잔 에비테린을 그린 작품이겠죠. 네, 이 작품은 큰 모자를 쓴 잔 에비테린이라는 작품인데요. 1918년에서 19년경 사이에 그려졌습니다. 네, 세로가 긴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모딜리아니의 특징이죠. 이 긴 얼굴과 가느다란 목, 또 텅 빈 눈을 묘사한 게 눈에 들어옵니다. 또 코와 손가락, 팔목도 가늘고 길게 그려졌죠. 네, 또한 얼굴보다 훨씬 큰 모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 모자의 챙과 마찬가지로 둥글게 그려진 어깨에서 부드러운 분위기 그리고 균형미가 느껴집니다.
이 캔버스의 중심부에 위치한 얼굴과 목 또 손으로 이어지는 이 세로선에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동시에 곡선미가 또 돋보여서 딱딱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율동감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검은 모자와 옷 갈색의 머리와 이 배경이 차분함을 더해주고 있고요. 특히 모딜리아니가 잔 에비테른의 머리에 검은 모자를 그린 것은 이 평소에 잔의 소박한 모습과 우아한 자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잔 에비테른이 모딜리아니가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림까지 그렸던 거 보니까 정말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결말이 좀 아름답지 못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둘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사는 동안 굉장히 열렬히 사랑한 연인으로 유명한데요. 이 둘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는데 이 잔 에비테르는 부르주아 출신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당시 가난하게 살던 모딜리아니와의 만남을 집안에서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둘은 함께 살게 되는데요. 이 모딜리아니는 잔 에비테른을 모델로 많은 대표작을 그렸고요. 둘이 살아생전에는 아쉽게도 이 작품들이 인정받지 못했었죠. 이 모딜리아니는 주변의 예술가들, 특히 피카소와 같은 작가들이 명성을 얻는 동안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기도 힘들 정도로 여전히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네, 결국 잔 에비테르는 딸을 데리고 부모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때 부모는 모딜리아니를 안타깝게도 문전박대하고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결국 건강이 더욱 악화된 모딜리아니가 사망하게 되자 그 소식을 듣고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잔 에비테르는 이틀 후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이 둘은 짧은 인생 동안 서로 의지하면서 열렬히 사랑했고요. 그 결과 잔 에비테른을 담은 다수의 작품이 모딜리아니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게 됩니다. 네, 지금 남아 있는 이 아름다운 작품에 이런 이제 구구절절한 정말 애절한 사연이 있었다라는 점 모르고 있었는데 참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작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이언스 인 아트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간의 해양 활동으로 소음이 심해지면 돌고래들이 소통 오류로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브리스톨대 연구팀은 돌고래 2마리를 한 공간에 넣고 소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협력 행동을 관찰한 결과 소음이 가장 낮은 수준에서 시추나 선박 운항 같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돌고래들의 의사소통 성공률이 85%에서 62.5%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돌고래가 사냥과 짝짓기 등을 할 때 소리에 의존해 소통한다며 시추나 선박 운항 등 인간 활동 소음이 돌고래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치매 약물을 뇌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초음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세대 의대 장진우 교수와 서울대 의대 김혜선 교수 공동연구팀은 치매에 걸린 생쥐의 뇌와 목 사이에 있는 장벽에 초음파를 가해서 장벽을 일시적으로 열고 치매 치료제인 아두카누맙을 투약한 결과 약물 전달률이 기존보다 8.1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뇌혈관 장벽이 개방된 그룹은 치매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제거량도 2배였으며 인지 기능이 약 40% 정도 호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건수가 49건으로 2021년에 26건보다 2배 많았고 5년 전보다는 8배 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소프트웨어만으로 개발돼 허가 인증 신고한 의료기기로 질병을 진단 예측하거나 치료 효과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분야별 승인 건수는 뇌 CT 영상으로 뇌경색을 진단하는 소프트웨어 등 진단 보조 예측기기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ADHD 증상을 개선하는 게임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치료기기가 17건, 수술 치료 보조기기가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국내에서 집행된 방송통신 광고비가 방송과 온라인 분야 모두에서 늘며 전년 대비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2021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가 2020년보다 9.9% 증가한 15조 5,17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업체는 지난해는 광고비 증가율이 1.6%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2020년 코로나19로 매출이 정체하면서 2021년 증가했다가 지난해 다시 둔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겨울 같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지며 겨울이 다시 제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습기가 많이 함유된 습설로 평소 내리는 눈보다 2~3배 무겁다고 하는데요. 시설물 안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